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한올이 좀 150원 정도, 27,100원을 기록하고 있고, 큰 낙폭은 없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갈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구독자분께서 바이오헤이븐과의 경쟁 약물에 대한 우려심이 있다. 한번 저의 그 의견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게 됐습니다. 먼저 경쟁 회사임은 맞습니다. 경쟁 회사임은 맞는데 제가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이 경쟁 약물은 어디에나 다 있거든요. 어느 질환이건 경쟁 약물은 있습니다. 독보적인 회사는 없고요. 만약에 경쟁 약물이 없는 회사라면, 없는 회사가 없을 수가 없는 게 시장성이 증명이 돼버리면 경쟁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전에 경쟁 약물이 없는 회사는 거의 없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근데 왜 제가 바이오헤이븐을 경쟁사지만 아직은 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점적으로는 이 바이오 회사들의 특징상 시장 선점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뭐 만약에 진짜 뭐 너무 우월한 약물이 나타나면 그런 것도 다 뒤집고 나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먼저 출시해서 시장 선점 효과가 바이오 회사 주가나 상업성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아즈넥스의 MG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가 지금 출시가 돼서 처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MG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상업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왜 하지 않았냐, 뭐 부작용 때문에도 그렇지만 알제넥스가 워낙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IgG 감소 효과나 MG-ADL 점수나 그런 우위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즈넥스가 자리를 잘 잡고 처방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신약 출시에 대해서는 그 MG 임상은 성공은 했지만 상업화는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뮤노반트가 MG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로 1402번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알제넥스 약물이나 지금 존슨앤존슨 약물도 처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을 다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가 좋다고 한들 환자들에게 미리 투약되어 있는 약물이 있고 안정성이 검증이 됐고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과거부터 꾸준히 투여해온 약물이 있고 이 환자는 이 약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심리도 있고, 그리고 투약되었던 약물들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의사들이 믿고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약물로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오 회사 업계에서는 시장 선점 효과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바이오헤이븐이 지금 임상 1상을 마치고 임상 2상에 돌입을 해서 1비상에 아마 같이 하고 1비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레이브스병 환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환자 모집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쯤에 아마 중간 결과나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환자 수가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상 계획 같은 걸 확인하는 사이트죠.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바이오헤이븐의 약물을 검색을 해보면 목표 등록 환자 수가 15명으로 소수고요. 그레이브스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호주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의 환자라서 소규모 환자라서 이게 크게 뭐 이렇게 대규모 임상은 아니라서 차별점이 얼마나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효능 면에서도 좀 보긴 봐야 되겠고요. 그 그레이브스병 시장에서 이뮤노반트가 시장 선점 효과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바이오헤이븐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오헤이븐에서는 만약에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임상이 성공을 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들 위주로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좀 비교를 해 봐야겠지만,
그레이브스병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임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시장성을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바이오헤이븐이 어떤 약물이길래 이뮤노반트와 경쟁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간단히 원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거 하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IgG 이거 항체 그 다음에 중간에 바이오헤이븐 약물 다음에 간에 들어가는 간에 흡수되는 간에 흡수되는 물질이라고 할까요? 이 구조가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바이오헤이븐 약물이 있고 양쪽에 IgG 항체가 하나는 붙고요. 한쪽에는 간에 흡수되는 물질이 붙어가지고 이 바이오헤이븐 약물을 넣으면 이 IgG 항체가 왼팔에 붙고 간에 흡수되는 물질이 오른팔에 붙어서 이 간에 흡수되는 물질의 성격 때문에 이 세 개의 덩어리가 한 몸이 돼서 간에 들어갑니다. 그럼 간에서는 이 IgG를 분해시켜 버려요. 그래서 IgG를 제거하는 원리가 되게 간단하죠, 그죠? FcRn 저해제랑은 좀 다르죠. FcRn 저해제, 이뮤노반트가 만들고 있는 FcRn 저해제는 IgG가 FcRn에 달라붙으면 이게 계속 리사이클링, 재활용이 되니까 한올바이오파마 이뮤노반트 물질이 FcRn에 먼저 달라붙어서 IgG가 FcRn에 못 달라붙게 방해를 해서 IgG가 FcRn에 못 달라붙으면 이제 IgG가 자연 감소가 되는, 없어지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바이오헤이븐 물질은 좀 다르죠. 간에 들어가서 간에서 분해시켜 버리는 겁니다. IgG를. 그래서 IgG 디그레이더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게 TPD 약물이에요. 단백질 분해제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백질 분해제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예, IgG가 없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뮤노반트와의 차이점이겠죠. 그죠?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가 BHV 1300이라고 하고 여기가 IMVT 1402라고 한다면 첫 번째 원리는 설명을 드렸고 부작용 면에서 한번 볼까요? 부작용 면에서는 얘도 없고 없다. 얘도 없다. 부작용 면에서는 간혹 뭐 가끔 작은 부작용이 있지만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능 IgG 감소량을 좀 볼까요? BH 1300은 약 한 70% 후반에서 80% 초반까지 감소가 되고요. 이뮤노반트는 70% 중반에서 많게는 80%인데 70% 후반으로 쓸게요. 중반에서 70% 후반 까지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성 면에서는 둘 다 자가주사 펜형 둘 다 자가주사 펜형으로 이렇게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장 출시 예상 연도 그레이브스병은 지금 2028년경 아마 출시가 될 것 같고요. BHV 1300은 지금 임상 1 비상 정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규모 환자에게 약물을 넣어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임상 2상과 임상 3상까지 하려면 약 한 7, 8년? 뭐 길게 짧게는 5, 6년에서 7, 8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032년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둘의 출시 예상 연도 차이가 약 4년 정도가 나는데 지금 알제넥스와 이뮤노반트 정도의 차이일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IgG 감소량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뮤노반트와 BHV 1300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바이오헤이븐 약물의 우월성 이걸 한번 볼게요. 둘 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바이오헤이븐의 우월성은 IgG 감소 농도입니다. IgG 감소 농도.
이뮤노반트보다 조금 더 높아요. 한 70% 후반에서 80% 초반인데 일단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한 가지 더 비교를 해봐야 될 게 IgG 감소 시간을 보시면 BH1300은 IgG 자체를 빨리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IgG 자체를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신속히 반응을 한다. 얘는 반응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BHV1300은 IgG 타겟 자체를 분해시켜버리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짧고요. 그러니까 IgG가 빨리 떨어지고요. 감소량이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반응이 더 빠르게 올 수 있고 IMVT140에는 BHV1300보다는 상대적으로 반응 시간이 조금 깁니다. 이제 FcRn에 대한 이 저해제, FcRn을 저해해놓고 항체가 재활용이 안 되길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긴 거고요. 그래서 두 번의 반응 시간이 좀 다릅니다. 이 차이점이 좀 있고 그래서 약물의 우월성이 뭐냐? 감소 농도가 높고 반응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투여 주기도 봐야겠죠. 투여 주기가 빠졌네요. 투여 주기. 일단 둘 다 주 1회 시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감소 농도가 높고 반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BHV1300은 없지만 이뮤노반트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FcRn 저해제에서는 지금 환자한테 알제넥스가 대규모로 처방이 되고 있고 이 FcRn 저해제에 대한 원리나 안정성은 되게 데이터가 축적된 바가 많아요. 근데 BHV1300은 이제 막 그러니까 건강한 환자들에게 투여한 일상 결과를 기준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IgG 감소 농도가 빠르다거나 반응 속도가 빠르다거나 IgG 감소 농도가 높다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아프지 않은 환자가 아닌 정상인들에 투여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으나 환자들한테 투여했을 때는 또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환자마다 또 달라요. 이게 분해가 또 이게 원리를 보시면 이 간에 흡수되는 물질이랑 붙잖아요. 근데 이 간에 흡수되는 물질이 적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자체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나 태생적으로 이 간에 흡수되는 물질이라는 이 정확한 명칭을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까먹었는데 이 간에 흡수되는 물질 자체가 몸에서 적어가지고 이 바이오 헤이븐 약물이 들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적은 환자들은 이제 바이오 헤이븐 약물이 들붙어서 IgG 감소 농도가 이제 적겠죠, 그죠?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많은 환자들은 이제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환자마다 좀 차별점이 있어요. 이게 기존의 원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환자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헤이븐의 물질은 대규모 임상이 필요한 게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서 여러 사람한테 투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IgG 감소가 적은 환자도 있을 수 있고요. IgG 감소가 높은 환자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자의 몸에 이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반응 농도가 천차만별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일관적이진 않다 이거죠. 근데 이뮤노반트의 1402 물질은 대비적으로 FcRn에 붙기 때문에 FcRn에 붙으면 IgG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재활용이 안 되는 시간까지 좀 걸리긴 하지만 반응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FcRn 저해제는 FcRn에 달라붙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체가 FcRn에 달라붙어서 IgG가 FcRn에 달라붙어서 재활용이 되는 게 문제인 게 FcRn이 많거나 적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IgG랑 FcRn이랑 계속 결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gG랑 FcRn이랑 거의 비슷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FcRn에 달라붙으면 다 지금 IgG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FcRn 자체가 적은 환자는
IgG가 달라붙는 게 적기 때문에 항체가 많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항체가 많이 생긴 환자들의 문제는 FcRn이랑 항체가 잘 달라붙고 FcRn의 물질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FcRn 자체가 적으면 항체도 리사이클링 되는 양도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질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 환자들은 항체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게 문제인데 그 항체를 줄여주려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이뮤노바틴 FcRn을 막자, 재활용되는 걸 막자 이건데 항체가 많다는 건 FcRn이 리사이클링을 계속해서 항체가 몸 안에 계속 머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cRn 자가면역 질환한테 좀 특화된 약물은 FcRn을 없애버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FcRn에 한올바이오파마 약물이 달라붙으면 자가항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한테는 굉장히 특이적으로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BHV 1300 같은 경우는 간에 흡수되는 물질의 여부가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게 환자들마다 차별점이 좀 많아요.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IV 제형으로 BHV 1300 IV 제형으로 처음에 임상을 진행할 때는 환자마다 이게 좀 반응 속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임상이 필요한 게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FcRn 저해제는 지금 아진엑스가 물질을 팔고 있고 상품을 팔고 있고 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많아서 안정적인 게 거의 검증이 된 약물이고 상업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증명이 된 약물인데 BHV 1300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또 이 간에 흡수되는 물질 자체가 많은 사람은 반응률이 좋고 간에 흡수되는 물질 자체가 태생적으로 적은 사람들은 반응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반응률이 달라져서 대규모 임상 데이터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월성을 보면 딱 내용만 보고 기존의 원리만 보면 효능만 보면 임상 1상에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투여한 결과만 보면 IgG 감소 농도도 높고 편의성은 똑같지만 IgG 감소 시간도 반응 시간이 짧아서 빨리 줄어들고 해서 환자한테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고 있지만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원리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성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월한 건 맞아요. IgG 감소 농도가 높아서 자가 항체 감소 농도가 높아서 그게 나중에 초기 반응률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BHV 1300이 더 우월할 수 있다. 이것만 보면 더 효능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80% 초반대나 70% 후반대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저 정도 차이로 인해서 환자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뮤노반트도 충분히 IgG를 많이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70% 후반대면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그 정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BHV 1300이 IMVT 1402를 이기려면 시장에 먼저 나오면 괜찮아요. 먼저 나오면 이뮤노반트가 이제 거의 시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주식은 회사는. 근데 이뮤노반트가 시장성을 먼저 차지한 상황에서 BHV 1300이 나오는데 IgG 감소 농도가 이뮤노반트급만 나온다. 만약에 대규모 임상을 진행했는데 이뮤노반트급 정도의 효능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얘네는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도 이뮤노반트가 만약에 더 우월하다 아니면 비슷하다라는 정도만 되더라도 먼저 출시된 이뮤노반트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에서 BHV 1300이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 기전 중에 또 하나를 비교를 할게요. IgG를 감소시키는 종류라고 할까요? 종류라고 하면 얘는 IgG 3는 감소를 안 시켜요. 얘는 IgG가 다 감소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IgG는 총 1, 2, 3, 4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IgG3가 하는 일은 뭐냐면 IgG3는 이제 다른 바이러스나 병원균들 있잖아요. 그런 얘들을 죽여요. 항체니까. 그런 얘들을 죽입니다. 근데 바이오헤이븐 물질은 그걸 착안해서 IgG3는 이 약물에 안 달라붙게, 바이오헤이븐 약물에 안 달라붙게 설정을 한 거고요. 만든 거고요. 나머지 IgG 1, 2, 4는 달라붙어서 이제 감소가 됩니다. 근데 이뮤노반트는 IgG 1, 2, 3, 4 구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FcRn에 달라붙기 때문에 FcRn에 이뮤노반트 물질은 달라붙기 때문에
항체가 리사이클링 되는 걸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항체는 IgG1이고 2고 3고 4고 FcRn은 안 달라붙으면 자연 감소를 하거든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1, 2, 3, 4 다 주기가 다릅니다. 근데 그 주기가 뭐든지에 따라서 일단 FcRn에 못 달라붙으면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그렇게 1, 2, 3, 4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바이오웨이브 물질은 IgG3는 감소를 안 시키고 IgG1, 2, 4만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또 바이오웨이브는 약물의 우월성이 나오죠. 장기적으로 투여했을 때 환자들이 바이러스나 병원균에 감염될 확률이 더 낮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항체가 다 감소되기 때문에 몸에서 병원균하고 싸울 항체조차 감소시키기 때문에 병원균에 감염될 확률이 좀 더 높고요. BHV1300은 그에 비해서 IgG3는 유지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여했을 때 환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확률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뮤노반트보다 우월한 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뮤노반트의 물질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IgG가 이뮤노반트가 다 감소가 돼서 병균에 노출이 돼서 환자가 감염이 되고 한 확률이 많이 있더라도 사실 이뮤노반트 약물은 장기적으로 투여했을 때 그런 정도의 병원균에 감염될 정도의 환자들이 문제가 된다면 아제넥스의 MG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에 지금 4년 정도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아제넥스에서 환자들이 아제넥스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뮤노반트와 아제넥스는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물을 4년간 투여받다가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약물을 중단시키거나 부작용 때문에 이 환자는 장기적으로 투여가 안 됩니다 정도의 환자들이 나왔다면 지금 아제넥스 약물은 아마 이 부작용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꾸준한 부작용, 환자들에게 동일한 부작용이 계속 나타난다면 아제넥스 약물은 FDA에서 중지시켰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계속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가 사실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약물들도 있고 한데 계속 처방이 이루어지고 매출 규모도 커지고 있고 하는 걸 보고 안정적인 장기적인 데이터가 지금 축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제넥스가 계속 처방이 되고 매출이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투여했을 때도 환자들에게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IgG3를 감소를 안 시키는 바이오헤이븐이 월등해 보여요. 글로만 보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장기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FcRn 저해제 물질로 봐서는 장기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월한 점을 찾고 하면 기술적으로 우월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굳이 그게 없어도 우월한 면이 없더라도 안정적으로 처방이 잘 되고 있다. 지금 장기적인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 약물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헤이븐의 우월성의 IgG3는 외부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좀 더 예방력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이뮤노반트 FcRn 저해제 물질도 지금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이 약물은 이미 축적을 해놨잖아요. 이미 축적을 해놓은 약물들의 데이터를 보면 아제넥스의 데이터를 보면 충분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굳이 IgG3를 감소 안 시키고 IgG가 다 줄어들었음에도 환자들은 증상 개선을 느꼈고 외부 병원균 침입에 대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의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 IgG3를 감소 안 시킨다는 우월성은 맞지만 그렇게 크게 이 약물을 역전시킬 만큼의 이뮤노반트가 자리를 선점했을 텐데 BHV1300이 그 자리를 넘볼 정도의 우월성은 아니다. 그 차별점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의사들이 IgG3는 감소가 안 되니까 얘네가 더 좋은 약물이지 라고 처방을 이뮤노반트 걸 하다가 BHV1300으로 바꾸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월성은 맞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뮤노반트가 아닌 아제넥스 약물의 장기적인 데이터를 지금 축적된 환자들, 투여자들도 많아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약물들을 비교해봤을 때도 굳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HV1300과 이뮤노반트와의 약물이 경쟁성이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BHV 1300이 그레이브스병에 들어올 때쯤이면 이뮤노반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뮤노반트가 들어와 있는데 BHV 1300으로 의사들이 약물 처방을 바꾸려면 일단 첫 번째 임상 3상의 장기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수많은 환자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해서 그 환자들에서 안정성과 약물 효능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뮤노반트보다 월등히 좋아야 됩니다. 완전 차별점이 있을 정도로 좋아야 되고, 왜냐하면 시장 선점한 약물을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투여 편의성은 똑같이 펜형이니까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뭐라 그러죠? 그 가격도 중요하고, 나중에 경쟁력이 있을 때 가격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바이오 해부 물질은 저 첫 번째 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 흡수되는 물질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저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약물이 들붙어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그 증상이 개선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 이뮤노반트는 FcRN에 붙기 때문에 저 물질이랑 상관없거든요. FcRN에 붙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는 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저거랑은 상관이 없어서 다른 환자들에게 좀 일관적인 반응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BHV 1300이 이론적으로 우월한 면도 있고 이뮤노반트가 더 우월한 면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바이오 헤이븐이 1상, 2상, 3상까지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꾸준히 축적을 시키고 좀 더 약물들이 이런 데이터 값들이 나와 봐야 이뮤노반트의 이게 확실한 경쟁사다 아니다 라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이다, 류마티스다. 류마티스도 지금 BHV 1300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환자들 특이적인 질환들 있잖아요. 나는 똑같은 자가면역 질환인데 그레이브스병으로 나타났고, 누구는 류마티스로 나타났고,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임상들도 좀 진행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BHV 1300이 경쟁자가 맞긴 하나 장기적인 데이터와 대규모 환자 임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개념만으로, 이 약의 원리만으로, 이 약의 특이점만으로 이뮤노반트와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매수를 꺼리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하기에는 너무 질에 겁을 먹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많은 연도가 남았고요. 만약에 BHV 1300 임상을 진행하면 할수록 환자들이 반응도 좋고, 만약에 데이터도 너무 좋게 나오고 이뮤노반트를 엎질 정도로 너무 좋게 나오고 하려면 적어도 한 2, 3년, 3, 4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때 이뮤노반트는 이미 약을 출시하고 약을 팔고 있을 건데, 그때 가서 만약에 BHV 1300이 더 우월한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이뮤노반트나 한올의 매도의 소식이 1순위 있습니다.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근데 지금 당장에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BHV 1300이 이론적으로 이뮤노반트보다 더 뛰어나다고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할 것도 멈추거나 바이오 헤이븐을 더 사시거나 이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임상 1상밖에 안 했고 지금 그레이브스병 환자도 지금 15명 등록해서 임상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환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목표 환자 수가 15명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환자 수로 안정성과 효능을 다 입증하고 데이터를 판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저 간에 흡수되는 물질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규모 임상, 사람 수가 많은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해서 해봐야 이게 사람들의 편차에 따라 다르지 않고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 BHV 1300이 일관된 효능을 보이더라 정도까지 입증이 돼야 이뮤노반트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의 의도는 알겠어요. 뭐 경쟁사이기도 하고요. 경쟁 약물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한 3, 4년 정도 있다가 나중에 BHV 1300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긍정적인 데이터가 쌓이는데, 한올과 이뮤노반트가 그레이브스병 시장을 먼저 선점한 거를 뒤엎을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고 더 효과적인 약물로 판명이 되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한다면, 그때는 경쟁약의 등장하면서 이뮤노반트나 한올의 매도의 사인이 될 수도 있다만, 이뮤노반트가 워낙 IgG 감소량도 충분히 높고요. 편의성 면에서도 가져갔고요. 부작용도 없고요.
시장의 자리도 먼저 잡고 있고요. 주 1회 투기 주기도 주 1회로 똑같고, 그리고 이뮤노반트도 마찬가지지만 이 용량 조절을 고용량 저용량으로 조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환자는 고용량을 투여해서 빨리 항체를 떨어뜨렸다가 나중에 상태가 괜찮아지면 저용량으로 바꿔서 그 항체에 떨어진 정도를 유지시켜주는 뭐 이 정도의 약물 패턴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BHV 1300도 충분히 용량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뮤노반트가 또 강점이 있고, 그러니까 BHV 1300이 이뮤노반트를 나중에 후발주자로 와서 따라잡으려면 저 IgG 감소량에 따른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의 개선 정도가 데이터가 이뮤노반트보다 비슷해서는 안 됩니다. 훨씬 좋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웬만큼 좋아서는 또 안 돼요. 훨씬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리 잡은 약물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월등히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간에 흡수되는 물질에 따른 환자들의 편차가 아니고 간에 흡수되는 물질이 많냐 적냐의 환자들의 그 특이성, 그 태생의 특이성에 따른 이런 편차가 있으면 안 되고 일관된 효능이 좀 나타나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 나와야 나중에 경쟁사로 이제 돋보일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출시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3, 4년 이후나 걸릴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BHV 1300을 경쟁사로 생각하고 이뮤노반트나 한올을 매수하지 않거나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는다는 건 사실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그럴 바엔 안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따라잡힐 것 같아. 따라잡힐 수 있어. 그럴 바엔 지금부터 안 사지 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난 안 살래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투자 철학이니까, 본인의 판단이고 투자 철학이니까 제가 어떤 판단이든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는 제 거 투자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바이오헤븐을 살짝 지금 뒤로 한 채 한올이나 이뮤노반트를 꾸준히 모으고 보유하고 홀딩하고 있는 4년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는,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경쟁사로 발돋움 됐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때까지 한올이 27,000원, 8,000원일 거냐. 상업화가 되고 저 때쯤이면 어떤 기업이든 M&A를 할 거 아니에요. M&A가 되어 있고 했으면 그때까지 앞으로 3, 4년간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데, 그 상승을 다 놓치고 난 지금 바이오헤븐을 보고 경쟁심을 느껴서 안 사겠다, 매도를 하겠다를 판단을 할 거냐,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바이오헤븐을 살짝 뒤로 하고 이뮤노반트만 꾸준히, 한올바이오파마를 꾸준히 잘 매수를 하고 모아가자라는 식의 판단을 저는 내린 겁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분들이나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알아서 판단을 잘 하셔야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 판단은 지금 이런 정도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경쟁 약물에 대해 조금 공부도 좀 더 하신 것 같고, 아셨으니까 판단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요.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달아주시고 제가 또 공부해보고, 모르는 것들은 제가 모른다고 할게요. 제가 이 바이오 업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약물에 대한 이론적인 심도 있는 전문가만큼의 설명은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뭐 이게 또 약의 작용 기전을 아는 거랑, 그리고 바이오 업황에 있어서 애널리스트로 분석을 하는 거랑 내가 직접 투자해서 투자로 수익을 내는 거랑은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을 다 한다 그래서, 그 회사를 다 한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 잘 모르는데 투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통해서 뭐 투자를 하셔라 마셔라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꾸준히 홀딩을 하고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 볼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꼭 안 따라 하셔도 되고요. 방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저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저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나도 저는 책임 못 져드려요. 그러니까 꼭 본인 판단 하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도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아는 것도 있고요. 저도 공부가 돼서 좋네요. 예, 서로 윈윈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더운 날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댓글 꼭 달아주시고, 댓글 수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댓글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잘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슈퍼챗은 환영합니다. 예, 너무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